지난 시간 쿠르스크의 돌출부에 소련군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우주방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히틀러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었고요. 만슈타인과 구데리안 그 휘하의 장군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 엄청난 타이밍에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전투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임철균 위원님과 임영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상 지상 최대 규모의 기갑 전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투 개시 시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독일군이 당연히 먼저 전투를 시작을 하겠죠. 7월 5일 02시경에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있던 독일군의 공병 한 명이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힙니다. 그 사람을 신문을 해보니까 독일군이 03시에 공격할 거라고 술술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거프는 바로 쏴! 선제 사격해! 라고 해서 공격 준비 파괴 사격을 명령을 하고 소련 포병들의 공격 준비 파괴 사격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집결지를 잘 몰랐나 봐요. 별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엉뚱한 데 나가서 공격이 시작이 됐군요. 그래가지고 독일군은 우리 공격 기도가 왜 노출됐지? 이거 이상하다. 시간 좀 늦추자. 3시간 뒤에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 포격을 보기 시작했군요. 야, 저기다가 엄청 열심히 쏜다. 하고 그렇죠. 3시간 동안 보고 있었군요. 네. 얘네들이 알고 있네? 하고 이제 3시간 정도 늦추자라고 해서 3시간 뒤에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서전은 먼저 공중전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포케불크하고 라브키친이 공중에서 맞닥뜨렸는데 독일군이 공중 우세를 가져갔습니다. 그 엄청난 공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소련군의 지뢰지대와 보병들의 결사항전에 휘말려서 여전히 진격이 더디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독일 제6사단은 08시경 26대의 티거 전차와 12대의 지뢰 제거 차량 중대를 앞세워서 진격을 했는데 이 부대들을 대상으로 소련 1개 기갑 여단이 정면에서 반돌격을 가해왔어요. 그러자 이 티거들이 옥하강을 건너서 교전을 해가지고 50대의 T-34 중에 46대를 경멸해버립니다. 근데 티거는 한 대도 파괴가 안 됐어요. 이러니까 사자와 양대 대결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전차 대 전차에서는 티거가 위력을 발휘했는데 지뢰지대, 참호선 엄청나잖아요. 철조망지대.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1마일 단위로 계속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대들이 어떻게 해서든 진격을 해가지고 보브릭이라는 마을 근처까지 가긴 갔는데 거기서 또 멈추고 또 일부 부대가 약간 돌파해서 오르바트카 마을 근처로까지 갔는데 또 멈추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당시에 독일 공군, 그러니까 독일이 원래 폭격기가 좀 중폭격기가 약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최고의 중폭격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도 실제 이때 폭격 효과가 생각처럼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아도 전세를 바꾸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돌파를 할 땐 주변 군대가 무너져 줘야 돼요. 뒤에 있는 예비대가 반격을 해온다고. 이건 소련군이 잘하죠. 근데 항상 좁은 공간에서 이쪽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애들과 밀고 나간 애들이 엉켜요. 이게 참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급선도 잘 안 되고. 네. 근데 방어선이 충분하면 병사들이 거기서 버텨요. 죽어도 거기서 버티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원래 독일군의 돌파는 돌파하면 주변이 무너져 줘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독일군이 뚫는 것 같은데 콘크리트 벽 뚫다가 송곳날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뒤에서는 계속 충원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터 모델이 이제 마지막 도박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듭니다. 전략 예비로 가지고 있었던 제10 기갑 척탄병 사단과 제12 기갑 사단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포니리 마을을 5번이나 공격을 하는데 5번 모두 100문의 대전차포, 300문이 넘는 야포를 동원한 소련군의 방어전에 걸려서 전부 격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악착같이 달겨들어서 정오가 지날 무렵에는 저 포니니 마을의 외곽 방어선이 함락이 돼요. 여기까지 뚫어냈는데 더 이상 교전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고 돈자돼 버립니다. 한편 주공부대 중에 하나였던 제47 기갑군단은 쐐기 대형으로 테플로의 방향으로 돌파전을 시도를 했는데 소련군이 여기에 2개 기갑군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재파식 돌격을 계속 가해옵니다. 반돌격을.
독일군이 급하게 급현방으로 전환을 해서 소련군을 격퇴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더 이상의 전진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거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반격의 시작이 되겠는데 라는 걱정이 지금 되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걱정 사항들이 독일군 수뇌부, 특히 발터 모델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북쪽에서는 막대한 피해는 이뤄지고 있지만 그래도 독일군이 어떻게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럼 남쪽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남쪽은 이제 만슈타인 집단군이었고 주공이 호트라는 장군의 사기갑군이었습니다. 여기는 북쪽보다 더 했어요. 사실 햄머로 치고 가위를 자른다니 가위가 더 셌어요. 그래서 무려 1100대의 전차와 돌격포를 앞세워서 푸셀 강을 건너서 이제 진격을 합니다. 이게 정면 24km를 원 뚫어가지고 48km를 진격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북쪽보다 더 험했죠,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또 비가 내려 진창이 되고 지뢰밭도 더 강했고, 소련군은 원래 이쪽이 주공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더 방어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단한데 이걸 뚫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가 성공했니 많이를 떠나서 여기 콘크리트는 더 센 강한 콘크리트였는데 이걸 뚫은 거야. 뚫은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뻘판에서 지뢰밭에서 여기서 사투를 벌이면서 이제 뚫고 나갑니다. 전차가 뻘에 빠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소련군 보병들은 계속 막 죽기 살기로 덤벼오고 있고 전차병들이 밖에 나가서 육탄전하는 거예요. 또. 네. 이런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이게 지옥이 있다면 여기구나 라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소련도 사실은 그렇게 한번 뚫으면 뒤에서 또 와요. 우리가 아까 자른다는 얘기했지만 그 뒤쪽에 소련군은 이럴 줄 알고 충분한 예비대를 갖춰놨고 나가야 된다. 뚫리면 반드시 돌격해야 된다는 건 아주 머리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들은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일개 중대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개 대대가 전멸했다고 해서 그걸 패배로 보질 않아요. 어떻게 또 맞는 말이지 뭐. 네, 네.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니까 독일군이나 소련군이나 그야말로 안 남아 날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자, 지금 1차 부대가 돈주되고 2차 부대에 돈주됐어. 우린 3, 4, 5, 6, 7, 8, 90 준비돼 있어.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상외로 너무 잘 싸웠던 독일군이었지만 지금 서서히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소련군은 자, 지금부터 우리 반격을 시작해볼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7월 8일에 북부에 있던 모델이 국군의 마지막 자원을 쥐어서 공세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인해 전술에 밀려서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돌파를 해요. 그리고 이쪽은 다시 공격해오면서 양쪽이 같이 소모전으로 들어가는데 소련군이 정말로 마지막 예비대를 투입합니다. 끝이에요 이게. 난 여기까지 간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벽을 뚫고 뚫어서 소련군도 쥐어짤 대로 쥐어짜서 마지막까지 온 거죠. 이것만 뚫으면 이제 포위네요. 포위까지는 아닌데 뚫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뢰밭에서 격전을 벌이면서 독일군이 1개 기갑사단이 1개 전차대대만 남을 정도로 그냥 결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양쪽에 같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예비대를 격파했다고 해도 독일군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네. 거기까지였다. 예. 그 마지막을 뚫었는데. 네. 그 마지막에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았던 게 중부전선군도 지금 거의 괴멸 직전의 상황이어서 그 투입됐다는 마지막 예비군이 보병 2개 사단에 1개 포병 사단, 뭐 제2전차군에서 차출한 기갑여단 2개 정도, 요 정도였어요. 마지막 그 끝을 다 긁어모은 거예요. 누룽지 긁듯이 다 긁어 모았는데 이 정도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숫자예요. 네. 그런데 이거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독일군도 바닥에 나버리는. 그러나 온 애들은 다 좀 잔인한 말인데 다 죽여놓고 죽었다는 거지. 그렇죠. 드디어 뚫었다. 근데 아무도 안 남았다. 그렇죠. 모델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건 어떻게 끝낼 수가 없다. 뭐 여기서 후퇴해봤자 또 애들 죽일 것이고 자기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된다. 그래도 대체 명분은 섰잖아. 같이 동기어진 했잖아. 그리고 적어도 소련군 모든 후방 예비대까지 경멸했다는 명예는 얻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뒤에 클룩의 사령관이 3개 사단을 더 주겠다고 했더니 모델이 그건 거부합니다. 여기서 더 이미 살육전이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사륙전이다. 그리고 소모전일 뿐이다. 그 상계사단 갖고 어디까지 가겠어? 그래도 히틀러가 시키죠. 그래도 공격해. 아 그래요? 아 진짜 동기호준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내 피의 바닥까지 끌어 뽑아서 상대방과 같이 간다.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구군은 소멸되어 버리고 주코프는 소련군도 소멸됐지만 그 뒤에 아까 말했잖아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제 얘들 데리고 우린 저기 갈 거야. 거기서 열심히 싸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렐 지역에 전성군 2개가 별도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푸트초프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병력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망치와 가위에 이만 다 나가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독일군은 공격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 시점에서 소련군 입장에서는 지금이 반격의 적기구나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거는 이제 북부전선의 상황이었고 남부전선을 지키고 있던 바투틴 사령관은 지금 윤지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여력도 있어요. 남부는 아직 싸우고 있었어요, 둘이 아직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바투틴 사령관이 굉장히 공격적인 반격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때쯤에 호트가 지휘하는 독일 제4기갑군이 돌파군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전력은 40%가량 손실했어요. 그 상황에서 기갑 차량 한 600대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모델이 돈자되어 있는 곳까지 가려면 160km를 더 뚫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공군이 보고를 해옵니다. 지금 푸셀강 쪽으로 소련군의 대규모 기갑부대 반격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쌩쌩했던 그렇죠. 남은 부대. 네. 평소에 만슈타인은 예하부대 사령부로 잘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만슈타인이 4기갑군 사령부에 와서 괜찮냐,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호트 장군은 4기갑군 예하에 있는 부대들에게 지시를 하죠. 평원에서 우리가 사거리 전투를 벌이면은 그래도 우리 측의 무기 체계가 더 우수하니까 승산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SS 기갑군단에게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북동쪽으로 진격을 하되 돌파군은 쿠르스크 쪽으로 내라. 대신 프로호로프카 방향에서 달려오는 소련군의 반격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작전이 성공을 하려면 독일 3기갑군단이 이 SS 기갑군단의 측방을 엄호해 줄 수 있어야 됐어요. 그 예하에 라이프슈탄다르테 사단의 판터 전차 1개 중대가 소련의 T-34 전차 1개 연대를 격파하면서 진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48기갑군단 예하의 11기갑 사단의 선봉과 접촉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보여요. 소련 제6군이 군의 사령부까지 진격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돈자됩니다. 그때 소련군이 반격을 가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습 부대를 분쇄하기 위해서 지금 교전하고 있는 소련군 부대, 그 부대가 소련 제6근위 전차 군단이었는데 독일의 48기갑 군단에게 이 6근위 전차 군단을 포위해서 섬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도 포위해서 섬멸을 해요, 독일군이. 소련군도 예하의 대전차 화기가 거의 다 파괴됐어요. 20개 이상의 부대가 전력의 절반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독일군이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더 이상 이제 독일군도 공세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반격을 해야겠다라고 바투틴이 결심을 하고 전차 800대를 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소총 3개 군단을 더 투입을 해서 대반격을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붙어보니까 판터랑 티거한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T-34 부대장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백병전을 해. 기갑 백병전을 해.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접근해. 그래서 쏴가지고 주저앉혀. 그 다음에 보병이 기어 올라가. 얼마가 죽어도 상관없어. 백병전해!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측은 푸셀강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평원지대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일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코미디 같은 건데 기갑 백병전이라는 용어도, 그러니까 독일이고 뭐고 이게 약간 이성을 잃은 거야. 이게 원래 척탄병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수류탄 같은 거 던지는 그렇죠. 부대인데 이제는 그게 그 처음에 나온 거는 이게 심지가 타고 들어가서 터지니까 이게 보통 용감하지 않으면 던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체격이 좋아야 돼요. 이게 무거워서. 근데 이제 수류탄 같은 거 다 던지니까 필요가 없어가지고
독일군 보면은 척탄병 부대라는 게 많은데 이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특전사, 그러니까 정예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기갑에다가 붙여갖고 기갑 척탄병 사단이란 희한한 편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니네가 남의 10배의 능력을 발휘해서 뚫으라는 거였거든. 근데 이 전투는 이미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양쪽의 능력을 테스트하듯이 붙은 거죠. 근데 이게 참 전략 전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주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3, 1대4까지도 뚫어내는 독일군의 능력이었다면 만약에 히틀러의 아집이 아니라 만슈타인의 제안대로 방어, 수성 쪽으로 가서 참호를 파고 이거를 막아냈으면 과연 소련군이 아무리 수백만이라고 해도 독일의 우주 방어를 뚫었을까? 섬뜩한 느낌까지도 그렇죠. 들게 하네요. 네. 히틀러가 아집 부려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련이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 전쟁을 포기할 수는 없는 전쟁이었고 그 독일의 기동 방어 내지는 그러니까 독일군 장군들을 보면 방어의 천재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방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방어의 천재라는 게 기발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아니라 지형지물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물자 병력을 정말 효과적으로 타이밍 좋게 쓴다는 거예요. 아까 왜 공격할 때 팔다리 붙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방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 지금의 우크라이나 라인에서 강을 끼고 만약에 방어를 해가지고 저 소련군들을 동부 전선에서 만약에 막았다, 2차 세계대전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끔찍하네요. 한 러시아군이 최소한 5배 이상의 희생은 더 냈어야 됐겠죠. 사실 지금도 막대한 희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이 본격적인 소련군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결정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력 부대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SS 기갑 군단장이 무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짓밟아버려! 라고 명령을 하면서 SS 기갑 군단의 진격을 개시를 합니다. 푸젤강을 도하해서 진격을 했는데 전체적인 군단의 돌파 중심은 12.8km 정도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계속 소련군의 포, 박격포, 로켓 이런 진지들이 가득하잖아요. 깨트리면서 갔는데 다음 날 08시 30분에 소련군에서 무전이 날라옵니다. 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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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무전이 날라옵니다. 강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암호명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공격 준비 사격과 카투사 로켓이 나타난 다음에 아까 800대 전차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차들이 돌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푸젤강의 북동쪽에 보면 대평원 지대가 있는데 그 평원지대 전체를 전차가 뒤덮으면서 돌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격해오던 소련군들이 갑자기 주춤해졌습니다. 왜요? 저게 계속 지뢰지대, 참호, 지뢰지대, 참호, 지뢰지대, 참호 파놨잖아요. 대전차호도 엄청나게 크게 파가지고 전차들 빠지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 전차군이 열심히 싸웠다고 했잖아요, 소련. 이 사람들이 퇴각하거나 진지를 인계할 때 여기 지뢰 있어요, 여기 대전차호 있어요, 조심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소련 제5 군의전차군에게. 아, 그게 이 전부대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깜빡한 거죠. 자기들도 막 치고 받고 하느라 이제 지칠 대로 저런. 지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십 대의 소련군 전차가 뒤엉켜서 대혼란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독일군의 포병 화력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력경멸 구역 사격 단 한 번에 그 전차여단 전차의 절반이 날아가요. 아하.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800대의 소총 군단 3개가 들러붙었다고 했잖아요. 네. 죽여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독일군의 대대장 중에 전방 기갑철탄병 대대장 중에 요한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수레에다가 수류탄을 묶어가지고 자기가 T-34 전차에 들이받아서 그 전차를 주저앉히기로 했고요. 나중에 저기 발지전투 때 영화에도 나왔던 유명한 파이퍼. 맞습니다. 이렇게 막 격렬하게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다 짚고 싸워도 숫자가 안 되는 끝이 거죠. 보이지 않죠. 그렇죠. 죽여도 안 되니까 결국은 뚫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소련 제18전차 군단의 선봉 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봉 여단이 라이프슈탄다르테 사단의 측방을 유린하기 위해서 전속력을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독일군의 전설적인 전차장, 그 유명한 미하일 바트만이 지휘하는 티거 전차 4대가, 1개 소대잖아요. 이 4대가 1개 여단과 붙습니다. 와.
전차 대 전차로 붙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티거가 포신 돌리면은 그게 자기가 보는 마지막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여기에 절망한 소련 전차병이 불타는 T-34를 몰고 티거에 가서 들이받아서 자폭을 했는데 네. T-34가 폭발했는데 그냥 밀면서 나오죠. 티거는 그냥 후진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1943년 7월 5일) 쿠르스크에서는 독일군과 소련군이 대규모 포격과 공중전을 시작으로 전투를 개시한다. 남부와 북부 전선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의 방어선 일부를 돌파하면서 진격하는 데 성공하지만 병력의 우세와 방어의 이점을 살린 소련군의 필사적인 방어로 인해 공격 속도가 둔화한다. 이후 소련군은 다수의 T-34를 앞세워 반격하지만 막강한 티거 전차의 위력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진짜 장수말벌과 꿀벌의 대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돌격을 하던 소련군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소련군이 막대한 물량으로 돌격을 했지만 돌격 제1재판은 전 전선에 걸쳐서 전면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돈전해 버립니다. 그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소련군이 겁을 먹고 주춤하고 뒤로 물러나야 정상인 건데 보통 소련군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련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할 때 보면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화적 교육 이런 게 다 누적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절대 못하는 전투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꼭 그렇게 하는 전투가 있어요.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는 또 러시아들대로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아. 지금까지도 전 정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냐. 무기가 그새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하는 게 어쩜 이렇게 똑같냐.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든 간에 뭔가 그 나라의 문화가 가지는 거대한 벽이 있어요. 이 스타일대로 하는데 아무튼 이 쿠르스크 전투라기보다는 이 쿠르스크 전역은 독일군과 러시아군이 정말 전멸하면서 자기들의 뭐랄까 자기들의 존재 증명을 하고 태워진 우리가 저기 왜 금속의 성격을 볼 때 불 넣어갖고 불꽃을 보잖아요. 네. 하얀 불꽃, 빨간 불꽃으로 정말 장렬하게 사나운 전투였습니다. 근데 꼭 이런 우리가 전쟁 역사를 봤을 때 어디선가 끝날 것 같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항상 폭설이 내린다든지 폭우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엄청난 더위, 가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엔 자연에서 끝이 나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렇죠. 워낙 전선이 넓으니까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 지역이 그때는 포장 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뻘밭이 되죠. 이 뻘밭은 탱크가 빠져서 못 끼어 나오는 수준의 뻘밭이에요. 네. 이렇게 되니까 소련군도 할 수 없이 물러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양쪽이 같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그 기갑 척탄병 부대가 또 이걸 보고 돌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참 내가 아까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체 전선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투에 있는 부대들은 그런 거 몰라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지뢰밭 속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싸운다. 야 어떻게 저러냐. 오른쪽 무너지고 왼쪽. 거기 있는 병사들은 몰라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하나야. 내가 하달받은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도망가 버리는 군대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 도망갈 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도 더 용감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으로는 독일군, 특히 SS 기갑군단이 항상 셌거든요. 얘들이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전투력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또 싱싱한 소련 군부대가 또 있다. 이게 정보요약 보고가 있어요. 네. 아직 300대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가 아니라 아직 300대가 더 남았다. 4개 소총사단이 더 남아있다. 근데 그것 빼고 추가 병력이 전선으로 또 오고 있다. 그 보고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일이 엄청나게 잘 싸우고 전력과 기술 모든 면에서 강하지만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무너지기 직전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원래 독일군 기갑사단에는 기갑 대대가 4개예요. 근데 이때는 3개로 줄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병력이 줄은 게 아니라 단위 제대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독일군의 능력은 팀플레이인데 4개 가지고 하는 거하고 3개 가지고 하는 거는 4분의 1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조합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 3개 중에 하나는 돌격포였어요. 이 돌격포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돌격포는 생산이 간단하니 한 절반 정도라면서 그렇죠. 자재나 이렇게 되니까 지금 생산량이 너무 딸리니까 히틀러가 돌격포로 바꾸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를 늘렸는데 돌격포의 문제점은 전차호 같은 데 들어가서 방어할 때는 좋아요. 근데 공격할 때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독일군은 히틀러는 방어를 거부하고 돌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분의 1을 돌격포로 바꿔버리니까 공격 능력이 또 떨어지고 돌격포는 또 그 작전 이런 능력이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투력이 사실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건 소련 측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군이 재반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7월 13일 오전에 제10군이 기계화여단, 제24군이 전차여단, 제95 소총 군단 등등등 살아남은 부대들을 긁어 모아서 다시 연합부대를 편성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독일군 SS 기갑군단 예하의 토텐코프 사단장이 이 부대들을 발견을 하고 226고지로 병력들을 철수를 시켜서 거기서 방어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안 되겠다, 티거 다 보내 라고 해가지고 33대 가지고 있던 티거 전차를 다 투입시켜가지고 공세를 격퇴시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련군 반돌격 3제파가 또 몰려오니까 티거가 또 움직이다 진정에 빠졌거든요.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퇴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SS 기갑군단의 돌파군은 어쨌든 막아내고 조금이라도 밀고 올라갔고 일부라도 형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4기갑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기갑군의 측방을 신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4기갑군 예하에 있는 군단들이 자기들끼리 다 돌파구 형성하느라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간격들을 메워서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소련이 여기에 쐐기식으로 반격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SS 기갑군단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을 때 아까 3기갑군단이 그 측방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대 전체가 방어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대 중에 제19기갑사단 제11기갑연대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프란츠 베케라는 사람이 지휘하는 전투 그룹이 있었어요. 앞에 T-34 전차를 2대를 생포를 해가지고 전차 뺏어서 거기에 있는 소련군 마크 지워버리고 독일군 그 철십자 마크 있잖아요. 그거 조그맣게 하나 그려놔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게 T-34 2대 앞에 세워놓고 뒤쪽에는 트럭 있고 맨 뒤에 티거 몇 대 따라가는 전투 그룹이었어요. 그러면 소련군이 봤을 때는 아군인가 이렇게 할 그렇죠. 수 있게. 치고받고 하느라 소련군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러고 있다가 쓱 전차 오길래 봤는데 T-34네 아군이네 이러고 졸고 있다가 그 부대가 지나쳐 간 거예요. 지나쳐 가는데 그 베케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 전투그룹 정면으로 T-34 전차 한 24대 정도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보고 T-34에 타고 있던 독일군 병사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병사가 타고 있었나 봐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오른쪽으로 비켜! 길 막으니까 그러니까 T-34들이 오른쪽으로 비켰어요. 아군인 줄 알고. 아군이니까. 네, 네. 그러고서 슬슬슬 지나가는데 뭐야 저 뒤에 티거잖아. 독일군이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소련군이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 베케 소령이 지휘하는 기갑 척탄병들이 수류탄 던지고 막 근거리에서 들이받고 포 쏘고 해가지고 12대 이상을 격파를 시킵니다. 이런 적과를 올렸어도 제3기갑 군단 자체는 방어선 전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그 이야기 시작할 때만 해도 지난주 마지막 끝머리에만 해도 진지게 끝날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 와, 아니
거듭에 지금 독일군이 정말 기를 쓰고 있는데 잠시 이 북부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독일의 발터 모델 장군과 소련의 주코프 장군이 맞붙게 되죠. 주코프 주저앉은 거 아니었어요, 북부는? 주저앉았죠. 주저앉았죠. 응. 이렇게 되니까 주코프가 뒤에 있던 진짜 후방에 있던 이거 예비대가 아니라 후방에 있던 별도 부대를 동원해서 공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코프가 대단했던 것이 어쨌든 이거를 막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그러니까 선수비 후 공격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독일군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히틀러가 이걸 거부했고 스탈린은 딴 사람 말은 안 듣는데 희한하게 주코프 말을 잘 듣더라고. 스탈린은 주코프한테 거의 정권을 줬어요. 근데 대신에 스탈린은 좀 이기면 주코프를 딴 데로 보내요. 외지로 좀 보냈다가. 네, 보냈다가 밀리면 이게 벌써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렇게 불러놓고 이번엔 믿을게 이렇게 돼서 쿠투조프 작전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이 옛날에 러시아 침공했을 때 러시아군 사령관이 미하일 쿠투조프죠. 러시아에서는 영웅 중에 영웅이고 이제는 주코프가 쿠투조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무려 20만의 병력과 750대의 기갑 차량 그리고 우익에는 17만의 병력과 350대의 기갑 차량을 배치하고 돌출부 우측방에서 한쪽에서 나가 독일군을 붙들고 그 다음에 3군과 64군이 돌출부 전면으로 들어가서 미는 거였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키예프하고 유사하죠. 하르키오까지 네. 다 먹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전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3차 공세까지 계획되어 있는 건데 이걸 보면 독일군이 완전히 덫에 걸리긴 걸린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대반격 역습, 새로운 전역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독일군은 이걸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저렇게 결사적으로 안 싸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거를 알았다면 아마 먼저 섣불리 들어가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적어도 9군. 그렇죠. 이게 있었다면 만슈타인 의견이 통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거를 발터 모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루게는 이걸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발터 모델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9군이 박사님 말씀처럼 주저앉았었잖아요. 주저앉은 위치서부터 뒤쪽으로 이번엔 독일군이 종신방어지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실 아까 저 남부 전역 얘기할 때 만슈타인이 공격하다가 이게 소련군 반격이 너무 거세니까 맹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반격을 그 SS 기갑사단이나 3기갑을 돌려가지고 방어를 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기동을 할 수 있는 하루 만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도 놓고 화살표 찍찍 그려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1사단 오른쪽으로 돌아가 이거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군대가 세상에 없어요. 일개 사단이 방향 바꿔서 트는데 보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다가 이쪽으로 와? 너희들 일로 가 이거를 못 한다고. 그런데 만슈타인 부대는 이걸 하루 만에 해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차라리 적당히 치고 그 기동 방어 작전으로 나갔더라면 이게 전황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클루게하고 모젤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네. 쿠투조프 반격이 나올 때 방어로 돌아서면 히틀러도 뭐라고 그럴 거냐고. 저기 오는데. 그런데 클루게는 계속 밀고 남은 후방에는 3개 사단까지 넣으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독재자와 그 밑에 있는 또 독재자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끔 보면 두 종류가 있어. 저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 병사들이 죽어도 좋다라고 맞추는 사람과 자기도 그러기 싫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몸과 마음이 영원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큰 비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투조프 역습이 시작되는데 이미 9군은 돈자되다시피 했고 독일 공군도 뭐 이제는 남아나는 게 없고 또 남쪽이 격렬하니까 남쪽으로 다 갔고 이렇게 되니까 없는 병력에 평원지대에서 엄청난 제공권 빼앗기고 화력 빼앗기고 기동 빼앗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죽음의 역습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일제판은 막아내요. 발터 모델이 정말 이 우주 방어의 거의 뭐 대가라고 후세 사람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소련군의 대공세를 군단급 부대의 역습을 1제대의 돌격을 격퇴시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소련군이 쿠투초프 작전의 2단계를 시작을 하면서 일제파에 집어넣던 거에 묻지 않는 병력과 전차를 더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답이 없죠. 그래서 히틀러가 절대로 물러서지 마! 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퇴각해버립니다. 이제는 뭐 이런 상황에 히틀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히틀러는 어떤 판단을 내리나요? 근데 히틀러는 사실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요즘은 점점 이제 히틀러가 바보는 아니었다는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좀 희화가 좀 많이 됐었어요. 예, 희화가 뭐 네네. 괴물 그런데 히틀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의 눈으로 전쟁을 보니까 항상 정치적 효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극악한 결정이 나올 수 있었는데 히틀러가 이제 착해진 게 아니고 이때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 연합군이 상륙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유럽 침공이 시작된 것이고 유럽을 막으려면 노르웨이부터 프랑스까지가 서부, 전선이 어마어마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까지가 남부예요.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탈리아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히틀러 입장에서 이탈리아군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파시즘 선배였던 무솔리니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정치적 이게 엄청난 데미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탈리아로 병력을 보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타델 작전은 중지한다. 이제는 전력이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서 쿠르스크 전역 자체가 끝나게 됩니다. 이 크루스크 전투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향방이 좀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이때부터 완전히 러시아의 우세로 돌아서고 결국은 시간 문제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너무 잘 싸운 것처럼 보이고 소련군이 자꾸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하계에서 싸워서 처음 이긴 전투였어요. 이전까지는 독일군이 핑계가 있었어. 우리가 추위에 졌지. 너무 추웠다. 전투에서 진 게 아니다. 그랬는데 하계고 동계고 간에 소련군의 능력이 올라왔다. 뭐 아무리 소모전을 했든 어쨌든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간 문제가 돼버린 거죠. 소련군은 이때부터 무시무시한 복수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그라티온 작전인데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그라티온 작전과 이제 노르망디에서 오퍼레이션 오버로드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베를린에 먼저 깃발을 꽂을 것인가에 대한 경주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이 쿠르스크 전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전쟁이라는 쿠르스크 전투는 일단 전략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뭘 목표로 했든 뭘 했든 아무리 잘 싸웠든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역사에서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교훈이야. 손자병법에도 이 얘기 나오거든요. 전략은 세우지만 전술과 전략 운영에 왕이 관여하면 안 된다. 특히 멀리서 싸우는 군대에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나중에 원균이 사령관이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그 장군들이 그런 말을 손자병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손자병법으로 맨날 과거 시험 봐요. 네. 묵과도 그거 붙어야지 장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자병법을 인용했나 봐. 선조가 노발대발하면서 이게 반역 직전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자기도 그게 과거 시험 교재잖아. 네. 내가 지금까지 조선왕조 실록을 봐도 손자병법 틀렸다고 하는 인간은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장군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 반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군사. 근데 이거는 권력자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정치인은요 아무리 독재자라도 국민의 뜻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채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 참 잘못됐다. 근데 정말 어디를 떼준다고 해봐. 아마 국민 여론이 들끓을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이런 프로를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전쟁이란 잔인하고 우리 형제 부모들이 전사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냉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시적인 현상에 매몰되면 국민이 매몰되면 정치가는 100% 따라오고 거기서 이런 전역은 수도 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저한 독일군의 패배로 귀결이 됐습니다. 아까운 전력을 정말 무의미하게 소모시켰죠. 사실 그거 그렇게 안 하고 박사님 말씀대로 했으면 몇 달은 더 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력에서 열세한 독일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등하게 싸웠잖아요. 네. 그것은 오직 하나, 피나는 교육훈련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전쟁은 교착 국면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소모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군대는 그 소모전을 버틸 수 있는 특정 규모가 있어요. 그건 전장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 규모를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더 이상 규모를 줄여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규모를 줄이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보다 더 우세한 서방 측의 장비와 드론을 운영하고 있지만 숫자가 더 많은 러시아군에게 전장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리더들이 혹은 안보의 리더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가를 정말 옳은 시선으로 바라보려면 뉴스멘토리 전쟁과 사람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역사의 성공 사례가 있고 실패 사례가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자료 많이 남겨놨습니다. 다시 보기로 보셔도 좋고요. 앞으로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